자, 이번 시간은 수요의 결정, 변동 등 수요 공급의 균형점, 균형의 변동 얘기 볼 텐데, 우리 중간에 이미 한두 개 보셨어요. 그래서 다시 기본 가지고 가십시다.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 있었고요. 자, 먼저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가격 변화율 분해,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불렀었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것은 소득 변화율 때문에 발생하는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은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 분해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그래서 다세대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그럼 보통 아파트를 주고요. 아파트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그럼 오피스텔을 주는 식으로 관련 제어가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수요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용기대다라고 해서 용도가 다양할수록 그 다음에 기간이 장기일수록 대체재가 많을수록 어떻다 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요 가격 탄력성 얘기를 가지고 먼저 보게 되면은 이런 식이죠. 자,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 분해,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수식을 잡게 되죠.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기억하실 거 있었죠? 엉덩이가 크다 해서 엉덩이가 크면 어떻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분모가 더 크면 이걸 우리가 비탄력적, 분자가 더 크게 되면 어떻다? 탄력적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기본 틀이 완전히 잡혀 있어야 돼. 이게 진짜 들으면 다 알지만은 막상 시험 지문에서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라고 했을 때 엉덩이하고 대가리, 엉덩이하고 대가리. 아, 이거 좋은 나타나는데 요 하여튼 간에 요렇게 요 기본 틀을 잡고 있어야 되고,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을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라는 얘기는 쉽게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능동적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탄력적이다, 이렇게 뉘앙스를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문제를 통해서 균형의 결정 얘기 보셨는데요. 자, 균형점이라고 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같아지는 점, 또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같아지는 그 점을 뭐라고 한다? 균형점이라고 부를 테고, 이 균형점에 대응하는 가격을 뭐라고 한다? 균형 가격이라고 얘기를 할 테고, 균형 가격에 대응하는 거래량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균형 거래량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자로 보통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의 접점이라고 하는 거, 또는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같아지는 점, 이 점을 뭐라고 한다? 균형점이라고 부르게 된다. 뭐 요건 이제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뭐 초과 수요 이런 것들은 지문 하나짜리니까 문제 통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테고, 자, 그래서 이제 논의할게 이미 다 공부했던 거야. 수요 증가, 공급의 증가, 수요 감소, 공급의 감소. 그래서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수요가 우상향으로 어떻다?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약간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수요의 증가. 이때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기본 전제가 뭐냐면 공급은 어떻다? 변화가 없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공급은요, 우상향하는 곡선이었었죠. 그래서 공급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수요 함수, 수요 곡선이 하나 그려지고,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접점을 뭐라고 한다? 균형점이라고 부르고, 균형점에 대응하는 가격을 균형 가격, 균형 가격에 대응하는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 자, 그런데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수요곡선 이쪽으로 하나 그어주는 거죠. 수요곡선 그어주게 되면 첫 번째 균형점보다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이고, 거래량은 어떻다? 증가하게 됩니다. 이건 무조건 그려서 접근을 하셔야 돼. 단순화시켜야 돼. 그려서 접근하셔야 돼. 증가 감소. 그러면 시험 문제 풀 때 이런 식이지. 가격, 그 다음에 거래량 써놓고 수요 증가 이렇게, 공급의 증가는 이렇게 두 번째 공급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래서 이건 그려보시면 딱딱 다 떨어지는 겁니다. 가격이 상승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도 볼까요? 첫 번째 균형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균형점이라고 해서 자 공급 곡선하고요. 공급 곡선하고 그다음에 수요 곡선의 접점 이게 균형점. 근데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 자체가 좌하향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수요의 증가는 우상향이니까 좌하향 하게 되면 이게 두 번째 균형점. 그럼 첫 번째 균형점 대비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고 거래량은 어떻다? 감소하게 된다. 이게 아주 기초적인 얘기고 상당수의 문제가 이렇게 기초적인 것을 갖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의 증가, 우상향, 수요의 감소, 좌하향 이런 식으로 봤었고요. 자, 공급의 증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볼까요? 자, 공급의 증가라고 하는 거. 자, 수요 함수 하나 있고요. 공급 함수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균형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공급 곡선 자체가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새롭게 하나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은 새롭게 선을 긋게 되면 두 번째 균형점, 첫 번째 균형점 대비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어떻다? 증가한다. 절대 이거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접근하셔야 그려보면서 생각을 해야지 이걸 생각을 해버리면 벌써 몇 초 흘러가고 개판돼 버리게 됩니다. 절대 파시면 안 돼. 한편 자, 첫 번째 균형점 S0하고요. D0에서 첫 번째 균형점이 있는 상태입니다. 공급이 감소한다. 그러면 좌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새롭게 공급 곡선이 그려지게 될 테고 이 점이 어떻다? 균형점이 되게 된다. 그럼 기존 균형점 대비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이렇게 하나 봐야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수요만 증가, 공급만 증가, 수요만 감소, 공급만 감소의 경우 기초적인 개념이고요. 자, 좀 더 응용을 해보게 되면은 자, 요것부터 가야겠구나. 자, 나중에 응용들은 그다음 문제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가볼까요? 완전 탄력적, 분모가 크다, 분자가 크다, 분모가 훨씬 더 크다. 야, 분자값 0에 수렴하는 것. 완전 탄력적 하게 되면 수요 곡선 어떻다? 평면, 수평선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이때 공급이 증가한다. 그럼 첫 번째, 자, 미리 공급 곡선을 하나 세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균형점은 여기였습니다. 근데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우하향하는 모습. 그래서 어떻다? 이렇게 균형점이 잡히게 되면 가격은 변화가 없고 거래량은 어떻다?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의 감소도 볼까요? 자, 당연히 논리 구조가 먼저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주어지고 첫 번째 자, 공급 곡선이 있어요. 근데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공급 곡선 자체가 자, 좌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그리게 되면 첫 번째 균형점 대비 두 번째 균형점 가격은 변화가 없고 거래량은 어떻다? 감소하게 된다. 이건 절대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그려보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자, 수평선으로 수요 곡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수평선으로 수요 곡선을 하나 그려주게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공급 곡선을 하나 그려주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균형점이 여기에 잡히게 됩니다. 근데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면 공급 곡선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게 되면 균형점이라는 것은 가격은 어떻다? 하락하게 될 것이고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라고 할 것. 하나 더,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점 여기가 되게 될 텐데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라면 이렇게 선을 긋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균형점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어떻다? 변화가 없다. 이게 이제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 경우의 수. 나머지도 또 가볼까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수평선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하나의 수요 곡선, 임의의 수요 곡선을 하나 그려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수요 곡선. 그럼 첫 번째 균형점은
이 점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균형점이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 공급이 다시 수요가 증가한다. 라면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는 모습. 선을 이제 하나 더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리게 되면 두 번째 균형점이 여기가 됩니다. 그러면 가격은 변화가 없고요.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증가하게 된다. 이런 식의 그림들. 하나 더. 지금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첫 번째 수요 곡선 그려주면 첫 번째 균형점 수요가 감소한다. 그러면 좌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선을 그려주면 가격은 변화가 없고 거래량은 어떻다? 감소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런 식의 경우에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도 경우의 수를 봐야 되죠. 공급 곡선 자체가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직선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수요 곡선을 하나 그려준다고 치고요. 첫 번째 균형점이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가 되게 되죠. 그러면 첫 번째 균형점 대비 두 번째 균형점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은 상승하게 될 테고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변화가 없다. 하나 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해서 전제 선을 하나 긋게 됩니다. 이렇게 공급 곡선 그리고 일반적인 수요 곡선을 그려놓게 되죠. 그래서 이때 수요가 이렇게 첫 번째 균형점이 잡혔는데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 곡선을 좌하향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이때 두 번째 균형점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고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문제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문제 30회 때 문제를 가지고 살펴드렸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저런 게 하나가 있었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해서 좀 엽기적으로 그려놨던 적이 있습니다.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공급 얘기는 하지 않고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요 증가는 뭐라고 써요? 수요 곡선 자체가 우상향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수요 증가.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이게 하나의 수요 곡선. 그러면 공급 곡선이 하나가 있는 상태라고요. 그런데 공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다? 상승하게 될 것이고 어떻다? 거래량은 증가하는 모습. 이걸 가지고 아까 30회 때 구성을 했던 바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도 한번 가볼까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리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야. 근데 이때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상향. 이렇게 가야 되죠?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상향으로 그려야 된다고요. 이 수요 곡선이 어떻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이게 수요의 증가라고요. 좀 특이해 보이긴 한데 그러면 이때 균형점을 보게 되면 가격은 상승하고 어떻다? 거래량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 보셨고 똑같은 논리 구조로 아마 이제 예상될 수 있는 것이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의 증가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급이 완전 탄력적 하나의 수요 곡선 D0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급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건 우하향하는 곡선을 그려주는 거죠. 그죠? 하향이라는 얘기는 뭐야? 요렇게 그리게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첫 번째 균형점은 이 점이 될 테고 두 번째 균형점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니까 우하향.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고 거래량은 어떻다? 증가하게 된다. 요렇게 요것도 그래요. 무조건 그려보시면 돼. 우하향, 우상향. 무조건 증가만 생각하면 돼. 감소까지는 문제 구성을 하지 않아요. 왜? 증가만 내도 다 틀리니까 굳이 감소를 낼 필요가 없어요. 경우수를 너무 많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증가만 생각하면 돼. 다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우상향. 공급이 증가한다. 우하향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시면 돼. 하나만 더 극단적인 경우 거의 안 나오겠지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공급의 증가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갔었죠. 우하향이라고 봤었죠. 우하향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이 된다고. 공급 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습. 그래서 이 첫 번째 균형점하고 두 번째 균형점을 비교하게 되면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고 거래량은 어떻다?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자, 다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자, 공급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우하향,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상향이라고 하는 거. 요 정도가 지금 제일 어렵게 나온 주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자, 균형의 변동이라는 주제 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검토할 게 바로 부동산 경기 변동 요 얘기까지 보고 나서 거미집 이론까지 보고 나서 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부동산 경기 변동은요, 순환적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을 수가 있느냐. 지금 문제가 좀 편집이 잘못되어 있는 거구나. 순환적 변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될 것 중에 하나가 국자, 뭐가 있지? 순환적 변동, 그 다음에 계절 변동이라는 개념도 하나 있을 테고, 무작위 변동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근데 일단 이 내용 가지고 갑시다. 요 두 개 가지고 출제가 여기서 이제 일반 경기 변동과 자, 그 다음에 일반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출제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 공부할 때 어려운 것이 회복 시장, 상향 시장, 호퇴 시장, 하향 시장 이런 용어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건 용어를 외우시면 안 되고 뉘앙스로 가셔야 돼. 회복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그 다음에 상향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호퇴는 내려간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향시장도 내려간다. 이 뉘앙스만 가시면 돼요. 첫 번째 공부하실 주제가 바로 회복 국면, 상향 국면, 호퇴 국면, 하향 국면에 있어서 직전 거래 사례 가격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회복 국면이다 라고 했을 때 회복 국면 바로 직전 이제 올라가는 시점에서 그전 두 달 전에 거래 사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세상의 시장의 참여자가 모두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뭐라고요? 새로운 거래 가격이 있어서 한선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올라가는 시장이다라는 전제가 쌓여 있었고요. 비슷한 물건이 두 달 전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올라가는데 두 달 전에도 예를 들어서 3억 받았는데 3억보다는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등. 그래서 이걸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 한선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상향 국면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똑같이 그런 거죠. 올라가는 시장이야. 근데 두 달 전에 거래가 됐었대. 두 달 전에 3억 5천에 거래가 됐어. 그럼 동일한 물건, 유사한 물건이라고 봤을 때 최소한 그보다는 어떻다? 높게 받아야 된다. 새로운 거래 하한선. 올라갈 때는 뭐가 된다? 하한선이다. 이렇게 갑니다. 한편 내려가는 시장에서 한번 볼까요? 자, 호퇴 국면. 내려가는 시장이죠. 그러면 자, 지난번 거래 사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상한선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내려갈 때 호퇴 국면 나와 있죠? 당연히 어떻다? 상한선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일 유치한 문제 패턴이 올라갈 때는 하한선, 내려갈 때는 어떻다? 상한선. 그래서 이거 외우면 돼. 이거 하나만 외우면 안 되고 올라갈 때는 하한선, 내려갈 때는 어떻다? 상한선. 올하내상. 얼마나 무식하고 없어 보여. 아주 저렴합니다. 근데 이게 훨씬 빠르다고. 이걸 상향 국면, 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면은 시험 지문에서 용어들이 좀 바뀌기 때문에 헷갈려. 그래서 올라갈 때는 뭐가 된다? 하한선. 내려갈 때는 뭐가 된다? 상한선. 올라갈 때, 아니, 아주 저렴한 얘기야. 뭐 지금 기가 막힌 뭐 공식을 만들었나 의심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올라갈 때는 하한선. 내려갈 때는 어떻다? 상한선. 이게 제일 싸다니까. 이게 싸고 편해요. 이걸 자, 만약에 순서대로 회복, 상향, 호퇴, 하향 이렇게 공부를 해버리면은 실제 시험 지문에서 이거와 좀 다른 용어를 쓸 때 사람들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급하다 보니까 실수하면 절대 안 돼. 이건 무조건 개나 소나 다 맞추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올라갈 때 하한선, 내려갈 때 어떻다? 상한선 해서 올하내상 해서 올하내상 이렇게 외우시고 그럼 이 공식 전제 하에서 지문을 보시게 되면 금방 캐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려워서가 아니라 시험 보실 때 깜빡깜빡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때 하한선, 내려갈 때 상한선이라고 올하내상 해서
무슨 사자성어 같다 해서 올하내상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되겠고, 이 말고 이게 이제 이만큼 출제가 되는 것이 자 바로 일반 경기 변동과 부동산 경기 변동의 차이라고 해서,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상대적으로 불규칙적이다라고 하는 거, 축이 길고 진폭 크다. 축이라고 하는 것은 저점과 저점 사이의 거리, 축이 길다. 그 다음에 진폭, 저점과 정점 사이의 폭을 가리켜서 진폭이라는 표현을 쓴다 해서, 자, 축이 길고 진폭 크고요, 불규칙적이다라고 해서 이 두 개 이슈 가지고 거의 다 시험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올하내상하고요. 그 다음에 축이 길고 진폭 크고 불규칙적이다라고 하는 거. 이걸로 끝나요. 그래서 이거는 약 2년에 한 문제 걸로 출제가 되는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겁나 쉬운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올하내상이라고 이렇게 하나 확인을 해 주셨고요. 올라갈 때 하한선, 내려갈 때 상한선, 그리고 지금 불규칙적, 축이 길고 진폭 크다까지 해서 이렇게 경기 변동까지 보셨고, 이제 문제 가지고 살펴드릴게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 문제. 이게 조금, 자, 우리가 균형점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자, 균형 가격의 변화라고 해서,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이게 뭐가 된다? 균형점이 되게 된다라고 했었고요. 이걸 약간 응용 들어가게 되면은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만나는 점, 같아지는 그 점이 어떻다? 바로 균형점이 되게 된다.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세 문제인가 구성이 된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딴 거 볼 거 없고요. 시장 공급 함수 QS는 3P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 함수가 두 번 나오네요. QD1하고 QD2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유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때 균형점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공급 함수는 자, QS라고 해서 그냥 얼마? 3P. 근데 수요 함수가 두 개가 있다고, 수요 함수가 바뀐데, 첫 번째 수요 함수 QD1이라고 하는 것은 1200-P라고 되어 있고, QD2라고 하는 것은 1600-P라고 이렇게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별것도 없어. 그냥 3P하고 뭐하고 이거하고 같아지는 점이 첫 번째 균형점이 되게 된다. 해서 3P는 뭐가 된다고요? 1200, 이걸 좀 바꿔야겠구나. 3P는 첫 번째 균형점을 보게 되면은, 3P는 첫 번째 균형점이라고 하는 거, 3P는 1200-P. 그러면 이제 P로 정리하게 되면, 무조건 P로 정리해야 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4P는 뭐가 된다? 4P는 1200. 그래서 균형 가격은 뭐가 된다고요? P는 300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같이 알아야 될 게, 우리 앞에서 함수 가지고 곡선 가지고 설명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스토리를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접점, 이게 뭐가 된다? 균형점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수요, 그 다음에 공급, 영문 쓰면 D야 S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균형점이 되게 된다. 균형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나와야 돼?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될 테고, 또 하나 기준점이 뭐가 된다?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P로 정리해 주십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죠. 자, 요렇게 요걸 이제 Y축, 그 다음에 요걸 X축. 그래서 항상 함수를 쓸 때 Y는 점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듯이, 경제론 공부하실 때는 항상 뭐라고요? P equal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균형 가격이 지금 얼마가 나왔어요? 300이 나왔죠. 그럼 거래량을 구해봐야 돼.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대입하면 돼. 여기다가
자, P에다가 300을 대입하게 되면 얼마? 거래량은 얼마가 나온다? 9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균형점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균형점, 공급 함수는 변화가 없어요. 3P 그대로 주어져 있고요. 두 번째 수요 함수가 1600-P라고 되어 있습니다. 1600-P 정리하면 4P는 1600이 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P는 얼마? 400이라고 하는 거. P400을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고.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QS에다 대입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느 쪽이 됐든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3P에다 대입하게 되면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1200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자, 이게 균형점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으로 그릴 때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이게 뭐가 되고 균형점이 된다라고 있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함수를 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공급 함수 3P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수요 함수가 1200-P. 이걸 정리하니까 가격은 300이 되게 될 테고 거래량은 얼마? 900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균형점. 두 번째 QS 3P는 그대로 있는데 1600-P로 이게 변화가 되게 되니까 4P는 1600. 그래서 P는 400이고 거래량은 얼마? 1200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일 유치한 문제 패턴이죠. 여기서 물어봤던 것은 균형 가격의 변화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격은 300에서 400으로 얼마? 100이 증가하게 된, 100이 상승하게 된다 라고 해서 답은 1번. 제일 유치한 문제 패턴. 근데 나머지 문제도 기본 틀 자체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거래량 자체가 필요가 없었는데 공부를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것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는 항상 수요 함수 이퀄 공급 함수 이걸 무조건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균형점이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리를 해갈 때는 P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게 된다. 이게 작은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 이제 숫자만 바꿔치기 하는 것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나와 있네요. 다음과 조건과 같은 아파트 시장에서 T시점, T 플러스 C점 다 필요 없고 첫 번째 공급 함수는 어떻다? 2P 그대로 주어져 있죠? 아까는 3P라고 그랬었고 이건 숫자만 바꾸는 거야. 공급 함수는 뭐가 된다? 2P. 그 다음에 수요 함수가 900-P에서 1500-P로 바뀌죠? 그러면 첫 번째 균형점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 뭐야? 2P는 뭐가 된다? 900-P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균형점이 되게 된다. 정리하면은 뭐가 돼? 3P는 900이 되나요? 그래서 자, 3P는 900이 되니까 가격은 얼마? 가격은 300이라고 하는 거. 이 300을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고. 그럼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600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해석을 하죠. 첫 번째 균형점이 뭐가 된다? 가격은 300이고 거래량은 600이 되게 된다. 두 번째 균형점 가볼까요? 자, 2P 공급 함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 함수가 1500-P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0-P. 그럼 정리하게 되면 3P는 얼마? 1500이 되게 될 것이고 P는 5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얼마? 10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아까 300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 600이 나와서 Q가 600이 나왔었고 500을 2P에다 대입하게 되면 거래량이 얼마? 1000이라는 값이 나온다. 그래서 가격은 얼마? 자, 200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거래량이라고 하는 얼마? 400이 증가하게 된다. 요 다 같은 문제야. 다만 문제를 구성할 때 아까는 뭐 T시점, T 플러스 1시점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냥 수요가 이렇게 변화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문제가 그냥 루틴이 똑같아. 앞으로 나올 문제는 뭘 내겠어요? 경우에 따라서 자, 공급 함수가 바뀌는 경우를 얘기를 하겠지. 수요는 딱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공급 함수를 바꾸고서 여기는 수요가 바뀌잖아요. 공급을 바꾸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근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QS와 QD라고 하는 것이 같아지는 점,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와 수요 함수가 같아지는 점이 뭐가 된다? 균형점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해서 자, 이게 이제 대단히 무난한 문제 유형이에요. 요거는 이제 숫자 복잡해 보이고 아주 어마무시해 보이는데 실제 나오는 건 단순한 영이요. 자,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이제 문제를 패턴을 분석을 하게 되면 26회 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8회 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회 때 문제가 조금 특이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자, 보니까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서 자, 시정의 수요 함수 QD는 800-2P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공급 함수는 P1이라고 해서 보세요. P1은 얼마? 200.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 함수 P2는 얼마? 300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300이라고 데이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일단은 자, 첫 번째 수요 함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아예 이건 공급 함수는 가격이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야. 아까처럼 이퀄 하지 않고 그냥 가격을 무조건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하게 되면은 첫 번째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800-2P 하니까 첫 번째 거래량, 균형 거래량은 얼마? 이게 지금 400이 되게 될 테고 300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얼마가 됩니까? 200이 되나요? 뭐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좀 특이한 거죠.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수요함수 800-2P라고 주어져 있고 공급함수 200에다가 가격이 300으로 변했다. 그러면 이건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자, 논리 체계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전제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 숫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림만 보시는 거예요. 수요 함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게 되는데 수요 함수 이렇게 그렸죠?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수요 함수를 그리게 됩니다. 수요 함수 이렇게 그리게 될 텐데 이때 가격이라고 하는 거 자,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가격 공급 함수가 P1은 200 이렇게 자, 요걸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자, 수요함수 그려놓고 나서요. 수요함수 그려놓고 나서 자, 첫 번째 가격이라고 하는 게 P1은 얼마? 200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P2가 얼마가 돼? 300이라고 해서 이게 200이 될 테고 이게 300이 되는 이런 특수한 형태의 함수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균형 거래량의 변화. 요건 이미 구했었죠? 아까 P200일 때는 얼마? 균형 거래량이 400이었었고 P300이 되면 가격이 300이 되면 얼마? 200에서 거래량의 변화는 200 감소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자, 니은이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개념이야. 자,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어떻다? 완전 탄력적. 그리고 공급 곡선이든 수역선, 직선으로 그리게 되면 어떻다? 완전 비탄력적. 그래서 이 문제는 유형이 되게 특이했어요. 유형이 대단히 특이한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동안 안 냈던 문제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가격을 아예 주고 시작을 했어. 저는 우리 P를 가격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하다가 아예 가격을 200 또는 300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자,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구성해. 좀 독특했던 문제. 그래서 좀 낯설어요. 어찌됐든 이런 문제 보셨고요. 자, 이게 근데 이제 유형을 보게 되면 자, 요건 올해는 나올 확률이 좀 작아 보이는데 볼까요? 26회 때 나왔었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것이 28회 때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또 언제? 30회 때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을 분석하다 보면 홀수 회차에 나오는 문제가 있고 짝수 회차에 나오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조금 내공이 쌓이다 보면 그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올해는 좀 나올 가능성이 지금 다시요. 200 감소고 완전 탄력적. 그래서 답이 잘못 표시 말씀드렸고 누워있는 건 뭐가 된다? 완전 탄력적.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요 정도로 보셨고요. 자, 그 다음 주제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그렸던 거. 수요가 증가할 때 어떻다? 우상향. 공급이 증가할 때 어떻다? 우하향. 이게 그려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훨씬 쉬워요. 아주 간단합니다. 시험장에서 무조건 그리시면 해결 다 되는 문제. 그래서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 자, 그러면 또 한번 먼저 수요
공급 그려놓고요.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 곡선이 이거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가격은 어떻다? 하락하게 될 것이고 거래량이라는 것은 어떻다? 감소하게 된다. 맞죠? 조금만 그려보면 된다고. 그럼 금방 알 수 있어요.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해서 자, 이걸 답을 1번을 유치찬란하게 뽑았어요. 자, 나머지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래서 요렇게 가격, 거래량 해놓고 수요가 불변이고 수요는 아무 변화가 없고요. 공급이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죠. 공급 증가하게 되려면 공급 곡선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하향.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어떻다? 증가하게 된다. 이해되시죠? 자꾸 이거는 뭐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기만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 정도고요. 세 번째 이슈를 가지고 가볼까요?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 있겠고 수요 공급 먼저 그려놓고요. 수요가 증가한다고 했을 때 수요가 많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수요 곡선을 많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공급이 증가한다. 근데 적게 증가한다라고 하면 어떻다? 공급을 조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어떻다? 이게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공급이 적게 증가한 그림. 그럼 이제 그림 보면은 가격은 어떻다? 상승하고 거래량은 어떻다? 증가한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수요의 증가, 공급의 감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크고 작고 나와 있잖아요. 자, 많이 뛰게 되면 어떻다? 많이 증가. 또 왼쪽으로 많이 뛰게 되면 어떻다? 많이 감소. 이런 논리라고요. 다시. 자,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 곡선이 우하향으로 이동한다. 근데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 그러면 수요가 훨씬 더 많이 움직이고요. 공급은 적게 움직인다.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게 된다. 자, 또 어려운 거 볼까요? 공급의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큰 경우. 자, 그림을 달리 이제 또 그려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죠. 자, 해서 자, 첫 번째 수요라고 하는 거, 공급이라고 하는 거 일단 그려놓고 나서 감소한대요. 근데 뭐가 더 많이 감소해?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다. 그러면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이 S죠? 공급 곡선이 많이 감소를 한대요. 많이 감소를 한대. 그럼 공급을 이따시만큼 감소를 시켜보겠습니다. 수요가 적게 감소한대. 그러면 수요 곡선이 좌하향으로 약간 이렇게 되게 된다. 그럼 이제 이 첫 번째 균형점과 두 번째 균형점의 관계를 보게 되면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고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어떻다?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많이 적게 얘기는 많이 뛰느냐 적게 뛰느냐 이 얘기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안 내도 다 틀려요. 답은 1번에서 쉽게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큰 경우 한 마지막 그려볼까요? 다시 자 지금 공급이라고 하는 곡선이 있고요. 수요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감소를 한대요. 수요가 감소한다. 그럼 수요가 감소가 공급의 감소가 수요가 엄청 많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수요가 요만큼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공급은 어떻다? 조금 감소한다. 그러면 첫 번째 균형점 대비 두 번째 균형점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어떻다?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요건 이제 연습이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1번 같은 거 바로 그리면 바로 답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오른쪽, 왼쪽 이 개념만 잡으시면 다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그래 보시고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검토하게 될 게 주택 매매 시장의 수요, 공급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이거 보면서 느껴야 돼. 회차를 자꾸 보셔야 돼. 아까 보니까 이거 30회 있었고 그 다음에 25회 그 다음에 지금 EI 모약 29회 나와 있죠. 문제 유형이 뭐냐면은 짝수회차는 수요와 공급의 변동, 결정, 함수를 가지고 보통 문제 구성하고 이제 주로 홀수회차에 나오는 문제 형식이 뭐라고요? 이렇게 증가, 감소를 가지고 구성한다. 올해가 31회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게 되면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적당히 가시는 거야. 자, 이렇게 있고요. 수요라고 하는 거, 공급이라고 하는 거,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한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테고, 공급이, 자, 다 잘못했다. 다시. 공급 증가했죠? 이게 공급 증가죠? 수요 증가면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가격은 상승하고 다 거래량은 증가할 거예요. 폭에 따라 달라지긴 한데 일단 다른 거 몰라도 거래량은 증가한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자,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 자, 수요가 어떻다?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또 그려보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해서, 자, 요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수요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완전 탄력적이다. 그런데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가격은 변화가 없고 어떻다?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가격은 변화가 없고요. 거래량은 어떻다? 증가하게 된다 해서 옳은 표현. 세 번째, 해당 주택의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 다시 갑시다. 수요량의 변화는 뭘 기준으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수요 곡선상의 동일한 수요 곡선은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맞죠?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 이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전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자, 수요 곡선상의 이동에서 틀렸죠?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상의 이동이 아니다라고 할 거. 이거 3번이 틀렸나요? 다시.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 곡선, 이게 맞게 구성했구나.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 점을 빼서 하나의 수요 곡선상의 그 곡선 자체 내에서의 이동에서 옳게 구성해. 곡선 자체 이동이 아니라 그 정도.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각이 크게 상승. 이게 이제 중요한 지문이고 앞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탄력적일수록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실 것 두 개만 그려보면 무조건 해결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가십시다. 해서 자, 먼저 자, 수요라고 하는 것. 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도 있다. 비탄력적인 경우도 있다 해서 이거 위에다 그려야겠구나. 자, 이쪽 화면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이건 무조건 두 개를 그려보시면 해결되는 문제가 되게 됩니다. 두 개를 그리셔야 돼. 해서 자,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다. 자, 수요 증가 얘기는 그렇다 치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하나 나와 있죠? 탄력적일수록 할 때는 뭘 생각하면 좋냐면 바로 완전 탄력적인 경우를 하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두 가지를 전제를 해봐야 됩니다. 이건 그림을 두 개를 그려야 돼. 자, 이게 뭐가 된다? 공급 곡선이다 라고 한번 가보십시다. 한편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게 되면 일반 수요 곡선 이렇게 하나씩 그려놓게 됩니다. 수요가 증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우상향으로 다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자,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어떻다? 변화가 없고 거래량만 늘어나죠. 그죠? 가격은 일단 어떻다? 변화가 없다. 가격만 포인트를 한번 두십시다. 왜? 뒤에 가격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다시 수요가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하면 가격은 어떻다? 변화가 없다. 한편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전제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다?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거죠. 다시 이걸 두 단계로 나눠서 봐야 된다니까요. 문장을 보지 마시고 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가 있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했을 때 수요가 증가한다고 쳐보자고요. 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두 번째 균형점, 가격은 변화가 있다 없다? 가격은 변화가 없다. 맞죠? 가격은 그대로잖아요. 가격은 변화가 없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이걸 가는 거야. 완전 탄력적이면 어떻다?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은 변화가 없다. 일단 이렇게 갈 테고 완전 비탄력적이다. 봐봐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하죠.
그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어떻다?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탄력적일 때 가격이 상승합니까?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상승합니까? 비탄력적일 때 어떻다?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게 한 문제짜리예요. 제일 어려워하는 거야. 이게 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명제가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두 개를 그려야 돼. 자,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하고 뭐예요?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두 가지를 꼭 그려봐야 돼. 안 그러면 이건 전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언제든지 시험 문제 답을 뽑을 수 있는 중요 쟁점이 되게 됩니다. 왜? 제일 좋잖아, 문제가. 난이도가. 자, 증가 감소. 오른쪽 왼쪽은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낼 만한 거리가 안 돼요. 그런 문제는 좀 오래전 문제고, 지금 문제에서는 무조건 자 나오는 문제라고 볼게. 탄력적일수록 또는 뭐라고요? 비탄력적일수록. 이게 출제 이슈 중에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뜨게 되면 뭐야? 완전 탄력적인 경우하고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를 비교해서 접근해야 되고, 아예 경기하듯이 접근하시면 돼. 탄력적일수록 또는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명제 나오면 이게 답을 뽑을 만큼 거의 유용화되어 있어요. 왜? 이 주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요? 탄력적일수록 또는 비탄력적일수록 이란 주제가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앞으로 문제 구성할 때 거의 변화 없을 거야. 그냥 대놓고 무조건 내야 될 게 뭐라고요? 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이 얘기만 갖고 문제를, 이게 한 2년에 한 번씩 내는 텀이다 보니까 지금 31회 때 이 주제를 가지고 수요가 뭐 증가하게 되면 똑같이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상승의 폭이 크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건 오른편이 되는 거죠. 비탄력적일 때는 다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틀린 걸 고르셔. 지금 4번 뽑았잖아요. 그 다음 시험에서는 옳은 걸 고르셔서 똑같이 문제 구성을 하더라도 수험생들이 하도 많은 내용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감을 못 잡아.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설명드린 오른쪽, 왼쪽 이런 것들은 기초적인 개념이고 실질적인 문제 출제 이슈는 뭐라고요? 탄력적일수록 그리고 비탄력적일수록 이란 주제가 출제 이슈가 되게 된다. 답은 4번 이렇게 뽑아냈고,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계에 비해서 장기에 크게 나타난다.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내가 아파트를 지어 올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10% 올랐다고 해서 바로 내일 아파트 지어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한 3년 보니까 20% 뛰고 있다. 그럼 앞으로 뛸 거로 보여진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다? 탄력적으로 공급량을 늘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공급도 어떻다? 탄력자. 장기적이 되면 어떻다? 탄력자. 그런데 아까 나왔던 지문 중에 제일 까다로웠던 게 뭐가 있었냐면 건설 기간이 단기일수록 어떻다? 탄력적으로 공급의 입장에서 건설 기간이 단기일수록 어떻다?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제일 어려웠던 30회 때 문제. 그게 뭐야? 아파트를 지어 올리는데 지금 2년 걸리면 어떻다? 일단은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함부로 아파트를 지어 올릴 수가 없다. 가격 올라도 함부로 투자를 못 해요. 그런데 아파트 조립식 주택을 짓는다. 그리고 조립식 주택을 짓는데 보름 걸린다. 그리고 조립식 주택의 수요가 엄청나다. 가격 뛴다. 그러면 당연히 조립식 주택 금방금방 지어 올려주겠죠. 그래서 자, 건설 기간이 단기일수록 어떻다? 탄력적이다. 그리고 전체 기간이 장기일수록 어떻다? 탄력적이다. 해서 이 지문을 갖고 30회 때 약간 응용 들어가서 냈던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살펴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미리 이제 우리가 봤던 주제인데, 자, 순서를 좀 편집을 잘못했나 보구나. 바로 요거, 자, 순환적 변동, 미리 땡겨서 한번 봤었죠. 그래서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 간단한 주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적 변동이라는 게 있고, 계절적 변동과 무작위 변동 등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자, 일단은 이런 게 주제였고, 아까 자, 올라갈 때 뭐가 된다? 하한선, 내려갈 때 어떻다? 상한선. 이란 얘기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주기 길고 진폭 크고 불규칙적이다. 이런 내용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미집 이론이라고 하는 거. 이 거미집 이론도 거의 단독으로 한 문제 구성을 하는 그런 패턴이고요. 겁나 유치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거미집 이론은요, 원래 더럽게 복잡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20회 때 문제를 제외하고 16년 동안 한 10문제 가까이 출제가 되는데 마지막 결론만 물어봐요. 결론만.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건 결론을 암기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중심적으로 배울 것이 수렴형이라고 하는 거. 해서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이다. 그 다음에 자,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이다. 이걸로만 끝내는 거야.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자,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떻다? 이걸 수렴형. 또는 너무 오래전 문제인데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게 되면 어떻다? 이걸 수렴형. 그래서 이게 뭐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다는 얘기인 즉슨 자, 공기가 수기보다 크다는 얘기와 똑같은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 절대 아실 필요 없어요. 원래 거미집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뭐죠? 농산물 파동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양파. 올해는 또 뭐가 문제가 되더라? 하여튼 마늘이 문제가 되나? 마늘이 문제가 되는데 올해 마늘 많이 생산해서 문제가 되나요? 네. 근데 또 어디 수출을 한다고 그러대. 물론 그 데이터 자체는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수출이 뭐 500배가 늘었대나? 근데 그 500배 늘었다 해봤자 별 의미가 없는 게 작년에 2kg 팔았다가 올해 1000kg 판다 이런 경우도 500배이기 때문에 그 신문 기사에 나오는 데이터를 사실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까지 막 분석하면서 살기는 너무 인생이 빡시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마늘 파동, 그럼 마늘 파동을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 올해 만약에 마늘이 풍작이 되고 다 우연히 이제 농부들이 마늘을 많이 재배해서 개판이 돼버린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농부 입장에서 자, 예를 들어서 2020년도 계피 작살 났으니까 다들 마늘하면 치를 떨 거야. 마늘 재배 다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내년엔 더 많이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작살 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상황인데 내년에는 자, 올해 이제 마늘 농사들 하도 피를 봐가지고 아주 이게 이가 갈려가지고 마늘 썩은 것도 스트레스 받고 등등 해서 아예 마늘 생산을 안 해버리게 되면 내년엔 또 마늘이 너무 가격이 비싸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게 이제 결국은 기본 논의 전제는 뭐냐면 이 작물을 재배할 때와 생산하는 기간 간의 긴 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어제 마늘 심어서 오늘 생산할 수 있으면 이런 소위 파동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똑같은 논리구조로 아파트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아파트를 건축하기 시작하면 3년 정도 지나야지 어떻다? 공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는 시점에 수많은 건설사에서 막 사업계 승인 받아서 착공을 했더니만 3년 후가 되니까 공급 과잉 때문에 미부장 사태가 초래가 되는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뭐라고 한다? 거미집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사연 더 많아.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만 얘기합시다. 힘들어 죽겠으니까.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이 되고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 그저 외울 건 수렴형 하나만 뒤지게 외우면 되는 거야. 수렴형의 반대가 뭐가 된다? 발산형. 공기, 수기 같은 것을 뭐라고 한다? 순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를 구성할 때는 이게 수렴형이냐, 순환형이냐, 발산형이냐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기본 출제 기술이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자, 자, P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라고 되어 있죠? 끝 해서 모든 얘기는 뭐로 적는다? P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제가 아까 미리 힌트를 드렸어요. 거미집 이론에서는 자, 일단 첫 번째 암기할 게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수렴형이고 그 다음에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 수렴형이다. 수렴형 하나만 외우면 돼. 수렴형의 반대가 뭐가 되니까 발산형이 되고 순환형은 똑같아지는 값이니까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세팅을 정확하게 수렴형 하나만 세팅을 해도 문제 쉽게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문제를 줄 때 이딴 식으로 준다고 EQ에서는 마이너스 C 플러스 P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까 설명드릴 때 자, 초등학교 중학교 할 때 이 Y축, X 세로축을 Y축, 가로축을 Y축이라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배우는 함수가 Y는 X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제론에서는 아까 한 말씀을 드렸었죠. P라고 하는 게 있고 Q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P equal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요거 하나만 잔 테크닉이야. 기본 암기 항목은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 뭐가 된다? 수렴형이 된다. 그리고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P 이퀄이라고 정리한 다음에 이 앞에 P는 EQS 플러스 1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될 테고, 만약에 자 P는 마이너스 2분의 1 QD라고 돼 있으면 절대값만 따지니까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래서 얘하고 같은 시장이다 라고 하게 되면 공기가 수기보다 크죠? 이때는 뭐가 된다? 수렴형이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러면 이건 발산형이 되게 된다. 우연히 똑같아지게 되면 어떻다? 이걸 순환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되게 간단한 주제로 이건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자, 먼저 문제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 경기 변동 등, 이건 너무 쉬워갖고 좀 민망할 정도의 문제입니다. 경기 변동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과 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등의 네 가지 국면 외에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있다 해서 오른편 큰 중요치 않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꾸준히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약간씩 상승하는 모습을 안정시장 중요치 않고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국면, 이게 후퇴 시장이냐 하향 시장이냐 이런 것들을 검토할 때는 공실률이라든가 건축허가 건수 또 거래량 이런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다지 문제 안 되고요. 자, 이게 쟁점이 되죠.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진폭 작다라고 돼 있죠. 요걸 틀리게 뽑았어. 아까 제가 올라갈 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올라갈 때는 하한선, 내려갈 때는 어떻다? 상한선. 그리고 주기 길고 진폭 크고 불규칙적이다. 두 가지 주제 가지고 문제 구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소리야. 예를 들어서 이 순환적 변동이라는 개념 우리가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등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순환적 변동은 아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얘기고, 계절적 변동은 봄, 가을철에 이사 수요가 많은 거, 이런 걸 우리가 계절적 변동, 또 여름하고 겨울철에 대학가의 기술자 뭐죠? 하숙집, 원룸, 이거에 대한 수요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여름하고 겨울에, 자, 방학철에 공실률이 증가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이걸 계절적 변동. 별 이슈 안 됩니다. 무작위 변동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갑자기 경기가 하강하거나 또 상승하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무작위 또는 불규칙적 변동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상향 국면 올라가죠? 올라갈 때는 뭐가 된다? 한선, 올하 이렇게 가야 돼. 읽으면 안 돼. 읽으면 별 내용도 없는데 머리가 뒤죽박죽 돼버려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한선, 내려갈 때는 뭐가 된다? 상한선이라고 하는 거. 해서 이 문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1번 별 의미 없는 질문.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으며 같은 지역에서도 부분 시장에 따른 변동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은 착공량,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것들은 그냥 던져주는 질문에 불과해. 자, 또 3번 답이 됐나요?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동일한 주기와 진폭으로 규칙적 틀렸죠? 불규칙적 있었고요. 주기 길고 진폭 크다라고 했던 거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출제하는 걸 보고 29회 때 문제 구성하기 전에 6회 때 나왔었죠. 똑같은 얘기를 바꿔치기 하고 있는 거야. 26회 때 진폭 작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잖아요. 이 지문을 살짝 바꿔서 29회 때 바로 규칙적 해서 또 틀리게 뽑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하한선, 내려갈 때 상한선. 요건 너무 유치한 문제로 옛날에 많이 나오는데 요즘엔 오히려 전체 그림을 묻는 방식. 상승 국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갈 때는 뭐가 된다? 하한선 이렇게 가야 되죠. 올라갈 때는 뭐가 된다? 하한선, 올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용 부동산에 있어서 부동산 경기의 하강 국면이 장기화되면 공실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슈 3을 거. 자, 부동산 경기 변동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에서 자, 부동산 경기도 자, 순환적 경기 변동 등을 나타낸다. 특별히 어렵지 않고요. 하향 국면 내려가는 거죠. 내려갈 때는 어떻다? 상한선이라고 가야 되죠. 내려갈 때는 어떻다? 상한선. 자, 상향 국면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올하라고 해서 하한선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세우라, 내우라 읽으시면 안 돼. 올라갈 때는 하한선, 내려갈 때는 상한선. 자, 회복 국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 뭐가 된다? 하한선. 하한에서 오른편 뽑아져 있고요. 후퇴 국면 내려가는 거죠? 내려갈 때는 상한선. 그래서 얘를 갖고 틀리게 뽑았네요. 그래서 이게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중간 내용을 꼼꼼히 읽으시게 되면 아사리판이 되게 됩니다. 중간 내용을 꼼꼼히 읽게 되면 오히려 아사리판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3회 정도 시험까지만 하더라도 중간 토시 바꿔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엔 그런 문제 거의 안 나오니까 주어, 수로, 주어서로 올하, 그 다음에 내상 이렇게 썼나요? 올라갈 때 하한선, 내려갈 때 상한선 이렇게 가주실 거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 주제. 자, 이제 이 문제가 27회 때 문제이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 외워야 되죠. 콘주키라고 하는 거. 우리 기본 이론 할 때 설명드렸던 거 콘주키라고 하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자, 컨트러티브 파동 해서 이게 기본 30년인가요? 우리 원래 해설 보면 30에서 60년 돼 있는데 30년짜리 있게 될 테고요. 주기 이게 뭐야? 10년이던가요? 10년이 되던가요? 콘주키, 그러니까 주글라 파동이 10년 주기, 8년에서 10년이니까 외우기 편하게 10년 주기. 그 다음에 키친 파동이 아까 10개월인가가 됐었죠? 콘주키라고 해서 컨트라티브 파동, 자, 그 다음에 주글라 파동, 그 다음에 키친 파동. 이 문제를 통해서 30년, 10년, 그리고 10개월이라고 하는 거, 10개월. 자, 아니구나. 40개월이구나. 3년이구나. 제가 잘못 봤습니다. 요 3년을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죠. 그래서 30년, 10년, 3년에서 콘주키에서 이렇게 요게 새로 문제.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은 주기를 보셔야 돼. 27회 때 구성이 됐잖아요. 그럼 31회 때 박스 딱 쳐놓고 30년 이런 얘기 나오면 뭐가 된다? 컨트러티브 파동. 그 다음에 주글라 파동은 아까 10년, 8년, 10년 돼 있는데 대충 10년 비슷한 숫자 나오면 주글라 파동이라고. 키친 파동은 40개월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한 3년 내외 되면 어떻다? 키친 파동에서 콘주키라고 하는 거. 콘주키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 이게 깊이 갈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시험에 나왔으니까 30년, 10년, 3년 대략입니다. 이 정도 주기 콘주키 30년, 10년, 3년 해서 콘주키라고 해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식 얘기 물어보는 거고 좀 오히려 어렵죠. 그래서 불황과 물가 상승. 자, 먼저 인플레이션부터 생각해 볼까요? 인플레이션은 자, 일단은 물가 상승하고 호황이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화폐가치 하락을 얘기하는데 호황이고 어떻다? 물가 상승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디플레이션 얘기부터 해볼까요? 인플레이션이 대응되는 것이 디플레이션. 불황에다가 물가가 하락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디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얘기할 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얘기죠. 자, 제일 최악이야. 불황에다가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시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자, 두 가지로 가십시다. 인플레이션 안 물어볼까요? 너무 쉬우니까 호황과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 불황과 물가 하락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불황과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답은 2번인데요. 여기다가 잘 붙일 게 콘주키 컨트라티브 파동 몇 년? 30년이라고 하는 거. 주글라 파동은 몇 년? 10년.
키친 파동은 몇 년? 3년 주기로 발생하는 각종의 부동산 경기 변동, 콘주기,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해서 하여튼 뭐 요거는 아직 한번 이제 그동안 너무 쉽잖아요. 내려갈 때 한선, 다시 내려갈 때 올라갈 때 하한선, 내려갈 때 상한선.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적, 주기 길고 진폭 크다. 이것만 갖고 내기는 민망하거든. 그래서 콘주기,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좀 독특했던 문제 유형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었었고요. 그 다음 주제 이제부터 본론 들어가야 되지. 제일 통계적으로 거의 매년 나오는 거. 자, 수렴형과 그 다음에 발산형과 순환형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해서 자 먼저 이건 너무 쉽다 해서 보니까 공기가 수기보다 크죠. 마이너스는 따지지 않습니다. 수요 곡선은 이렇게 음의 값을 갖게 되고 자 공급 곡선은 양의 값을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자 절대값 공기가 수기보다 크니까 얘는 뭐가 된다? 수렴형. 같네요? 그럼 뭐가 된다? 순환형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건 진짜 몇 초 안 걸려요. 그냥 바로 딱 나오는 거야. 다시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수렴형이고 공기와 수기가 같으면 순환형, 그 다음에 수기가 공기보다 크면 발산형 이렇게 합니다. 수탄 공탄도 요즘엔 내지 않을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24회 때 나왔던 문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이 자, 뭐 복잡스럽게 되는데 본질은 똑같죠? 수기, 공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수기보다 큰 걸 먼저 찾아봐야 되지. 공기가 수기보다 큰 게 C시장이죠. C시장은 뭐가 된다? 수렴형이 되게 되는 거죠. 외운 것부터 대입하는 거라고. A부터 보면 헷갈리니까 우리가 외웠던 게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뭐가 된다? 수렴형이다. B시장은 같죠? 순환형이 되겠죠? 답 5번 들어가는 거죠. 수렴형부터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A시장부터 읽으면 안 돼. 외운 거에 따라 대입을 해야 돼. 공기가 수기보다 큰 뭐가 된다? 수렴형이다. 이것만 외우셨잖아. 그러면 일부러 이제 순서를 바꿔치기 해서 내기도 하는데 A시장, B시장 이렇게 하면 골치가 아프니까 외운 거 쓱 봐서 공기가 수기보다 큰 게 뭐가 되고 수렴형이 될 테고 같은 뭐가 되고 순환형. 반대면 발산형이 된다. 자, 문제 유형 분석해 볼까요? 자,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24회 때는 2개 물어봤죠? A 부동산, B 부동산 2개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7회 때인가요?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3개 물어보죠? 문제 이렇게 낸다고. 낼 수 있는 게 3개가 맥시멈이야. 왜? 이건 수렴형, 순환형, 발산형 3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름 어렵게 나오는 게 25회 때 문제. 뭐 겁나 복잡스러워 보여. 근데 쫓아가면 안 돼. 그냥 무조건 P로 정리한다. 읽어보지도 마. 여기서 문제 자체가 거미집 이론 나와 있죠? 그럼 자세히 뭐 읽어볼 것도 없이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무조건 P로 정리한다. 이걸 외우셨다고. P로 정리한다. A 부동산 시장 EP는 500-QD 돼 있죠? 그럼 얘를 EP는 500-QD를 정리하면 P로 정리하면 양쪽을 뭐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야 되죠? 그럼 P는 어떻게 돼? 250-2분의 1 QD 하나 나오죠? QD는 2P는 500-QD니까 이걸 2로 나누면 P 이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온다.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공급함수도 3P는 이라고 돼 있어요. 3P는 300 플러스 4QS라고 돼 있죠. 양쪽을 3으로 나누게 되면 뭐가 돼? P는 100 플러스 3분의 4QS. 여기서 필요한 건 이 숫자밖에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아무 의미 없어? 그래서 이제 A 부동산 시장을 보니까 공기가 수기보다 크죠? 3분의 4가 2분의 1보다 크잖아요. 3분의 4가 2분의 1보다 크니까 A 부동산 시장은 뭐가 된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 다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P로 정리한다고. 2P 하면 2로 나눠주면 되고 3P면 P로 나눠주면 된다고. 자, 하여튼 이런 게 있겠고 B 부동산 시장도 가봐야지. P는 자 그냥 얘는 바로 주어져 있죠? P 이퀄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어.
두 번째, 2P는 100 플러스 4QS. 그럼 얘를 정리하면은 양쪽을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P는 어떻게 되는 거야? P는 50 플러스 2QS. 그래서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2가 되고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도 2. 같죠? 같죠? 그럼 뒤에가 뭐가 된다? 순환형이 된다. 해서 1번이 수렴 A는 자 B번이 순환형. 이렇게 간 거라고. 문제는 겁나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 문제를 풀어가는 테크닉은 진짜 단순해요. 딱 한 가지. 무조건 P로 정리해서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을 확인해 본다. 그래서 A 부동산 시장은 아까 2분의 1. 자, 그 다음에 3분의 4. 그러니까 공기가 수기보다 크니까 수렴형. B 부동산 시장은 미리 하나는 2가 주어져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2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어떻다고요? 이때는 공기수기 같으니까 뭐가 된다? 순환형이 되게 된다. 이런 게요. 자, 20초, 30초면 다 풀 수 있다고. 읽으면 안 돼. 복잡한 얘기를. 읽어볼 필요도 없어. 다 정해져 있어. 자,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자, 한번 볼까요? 자, 어느 지역의 수요와 공급 함수가 A 부동산 시장에서는 QD는 뭐라고 돼 있지? 자, 그러면 이거 다 빼버리고, 자, 첫 번째 A 부동산 상품 시장 먼저 가볼까요? 자, QD는 100-P라고 돼 있죠? 무조건 뭐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P를 중심으로. 자, 다시. 자, QD equal 100-P라고 돼 있죠? 그럼 얘를 넘겨줘야 되겠지? 그리고 얘를 넘겨주면 되겠지? 그럼 P equal 100-1QD. 1이라는 값이 있는 거죠? 마이너스 QD라는 게 1이라는 말이 생략이 돼 있다고. 이게 하나고. 두 번째, 여기 보니까 EQS는 마이너스 C 플러스 P라고 돼 있죠? EQS는 마이너스 C 플러스 P. 그럼 P로 정리를 해준다고. 그럼 P equal 하게 되면은 EQS 플러스 1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까 수요 곡선은 1이었어. 마이너스 QD니까 1이었어. 이에 비해서 공급은 얼마? 2가 되는 거죠? 공기가 수기보다 크죠? 공기가 수기보다 크죠? 그럼 이게 뭐가 된다? 수렴형. A는 수렴형이 되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B 부동산 시장 QD는 500-2P. 그럼 얘를 뭘로 정리해줘야 돼? 다시 P로 정리해줘야 돼. 이걸 P로 정리하면 수식을 쓰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EP는 EP 넘겨주면은 가만히 있어봐요. 헷갈리니까 EP는 500-QD라는 값이 나오죠.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고 얘를 넘겨주면 EP는 500-QD죠. 아니 이놈들 헷갈리게 하려고 P를 바로 앞에다 안 주고 있다고. 다시 이걸 가지고 이 수식을 여기다 바로 정리를 해보자고요.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EP가 되죠. EP는 마이너스 넘어가잖아요. EP는 500-QD가 된다고. 양쪽을 2로 나누게 되면 자 뭐야? P는 250-2분의 1QD라는 값이 여기서 나온다고. 다시 이게 이제 산수해 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자,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 이게. 이거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쪽팔린데 물어볼 수도 없어. 남들 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이게 왜 안 되지? 이런 미쳐버린다고. 다시 아까 이제 A 시장은 봤고 B 시장을 보니까 QD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500-EP라고 해서 자 QD는 500-EP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정리하면은 EP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EP는 자 얘를 넘기는 꼴이니까 얘도 넘겨줘야 되죠. 마이너스 QD 플러스 얼마? 5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양쪽을 2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P equal 마이너스 2분의 1 QD 플러스 250이 되죠? 그래서 250 이런 건 필요 없고 그래서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 2분의 1이 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될 테고 공급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을 보게 되면은 3QS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6P라고 돼 있죠? 이것도 뭐로 정리해야 돼? P로 정리를 해야 돼. 6P는 이렇게 가야 되죠? 6P는 어떻게 되냐면 3QS 플러스 20이 되나요? 그죠?
자, 6P는 3QS 플러스 20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P는 뭐가 되는 거예요? P는 2분의 1QS 플러스 6분의 20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해서 수용성 기울기의 절대값도 2분의 1이고 공급곡성 기울기의 절대값도 2분의 1. 똑같으면 이게 뭐가 된다? 순환형이 되게 된다. 답 몇 번? 1번 이렇게 가는 거죠. 왜?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공부할 때 세 개까지 가시면 안 돼요. 문제 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예? 만약에 4번이 수렴 있고 순환이 있으면 어떻게 수렴이 있고 순환이 있으면 어떡하냐고. 만약에 이걸 이제 풀어봐야 되는 건데,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내가 누차 얘기를 하잖아. 이게 기출문제를 풀 때는 제일 문제의 핵심 이슈가 뭐냐면요, 1분의 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건 수험생도 1분의 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되지만은 출제위원 입장에서도 뭐야, 1분의 한 문제를 풀 수 있게 구성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모의고사나 이런 거랑 다르게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면은 3개를 물어보잖아요. 2개 알면 다 답을 맞출 수 있게 세팅해 준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 보완제 얘기를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이게 엽기적인 문제니까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실질적으로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중개사 시험이라는 게 고난이도 지식을 요구하거나 연맥이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건 무조건 P로 정리해서 수요함수, 공급함수 앞에 있는 숫자를 2개를 비교하시오. 이걸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고. 그러면 이걸로 충분하다고요. 근데 실제 수험생들은 불안하니까 시험 보실 때 마지막까지 가게 돼. 그리고 꼬여버려. 이게 이제 헷갈리니까. 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대체제 얘기만 계속 해왔어. 지금까지 모든 문제는 뭐로 귀결했어? 대체제. 대체제가 뭐야? 콜라가 있고 사이다가 있다 했을 때 탄산음료 둘 중에 하나만 마신다 이런 얘기야. 콜라 값이 비싸면 콜라를 안 먹고 뭘 먹는다? 사이다를 먹게 된다. 해서 아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긴 할 때 별 영향, 괜히 또 물어봐가지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만은 해서 다시 가겠습니다. 아니 말 꺼냈으니까 또 봐야 돼. 또 안 풀어주면 또 이제 모르니까 안 풀어주는 거 아니야. 뒷담하고. 다시. 자, 지금 아파트와 연립으로 가겠습니다. 아파트가 있고 연립이 있다. 우리가 항상 주로 대체제 얘기를 했었죠? 둘의 관계가 대체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거 수요량 감소하겠죠? 비싸니까 안 사겠죠? 비싼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뜰 것 같으니까 산다. 이건 뭐가 수요의 변화의 문제로 넘어가니까 그래 가면 안 되고 단순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 시험 준비할 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꼬여요. 이 시험은 안 맞아. 어려운 시험 찾아가야 돼. 근데 제가 공부를 쭉 해보니까 모든 시험은 다 똑같아. 기본 맥락을 묻는 거지 어떻게 아주 죽이려고 내는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도 말린다.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이때 이 수요가 옮겨가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거.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 증가하고 같이 가격 상승하는 관계를 뭐라고 한다? 대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보니까 지금 A 부동산 가격 상품이 A가 있고 B가 있는데 A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을 했대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겠죠? 수요가 감소하겠죠? 만약에 이때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가격이 상승하는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대체제. 근데 이건 골 때리게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하는데 B 부동산 수요가 상승하는 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하락한다 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면 동일 운명체가 되는 거야. 대체제 반대를 뭐라고 한다? 보완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보완제는 근데 이거 문제를 위한 문제에 불과합니다. 왜?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소한 1+1이 없어. 커피와 설탕 이런 걸 우리가 보완제라 불러.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 설탕도 또 나는 아메리카노 먹는데 이 지랄 하면 안 돼. 설탕 넣어 먹는 사람 이해를 할 수 없어. 이건 얘기가 안 돼. 다방 커피라고 생각을 해. 단순하게. 커피 마시는 분들이 설탕을 마신다고 개인 취향을 묻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커피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다? 설탕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겠죠? 네. 그러면 이때 다시 커피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뭐 설탕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커피에 대한 가격이 상승한다. 그럼 커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죠? 수요량이 감소한다. 수요량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감소하죠? 네. 그러면은 지금 자, A라는 상품에 대해서 자, 얘가
같이 설탕 같은 경우도 다 수요가 감소하겠지요? 커피를 적게 마시니까 수요 감소한다고. 그래서 얘도 다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관계. 이걸 뭐라고 한다? 보완제 이런 얘기인데 보완제 신경 쓰면 안 돼. 그냥 무조건 우리는 모든 문제가 이 문제를 제외하고 다 뭐로 귀결됐으니까 대체적으로 귀결됐으니까 대체적으로 몰빵을 하셔야 돼. 그리고 이 뒤에 내용까지 보실 짬이 없어야 된다고 시험 볼 때. 이거 딱 보는 순간 딱 끊어버려야 된다고. 이게 기출의 매력이야. 다 풀지 않더라도 답을 세팅할 수 있게 구성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자 그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살펴드리겠습니다.